핀란드 산타마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눈밭에서 넘어진 한 남성을 도와준 핀란드 여의사가 1년 후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남성이 바로 프랑스에서 태어난 한국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한국 땅을 밟고 조부모님을 만나며 흘린 눈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2세예요. 프랑스 이름으로는 피에르라고 불리기도 하죠. 현재 32살이고 한국의 대기업 프랑스 지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흔들려 왔어요. 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지만 학교에서는 완전한 프랑스 아이였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그냥 피에르로만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게 편했습니다. 파리 15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참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할머니는 항상 준호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한국은 그저 할머니의 추억 속에나 존재하는 먼 나라였거든요. 소르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조건의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운명을 느끼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한국 본사와 자주 소통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한국적인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프랑스에서도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가 많아졌거든요. 피에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BTS 잘 알겠네? 한국 음식 좀 추천해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색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했거든요. 집에서 듣던 트로트나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정도가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어요. 겨울 저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주말, 그리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듯한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겨울 휴가로 뭔가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북유럽 여행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고 겨울의 북유럽은 뭔가 신비롭고 낭만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특히 핀란드의 산타마을은 어린 시절부터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제 정체성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요. 12월 20일, 저는 설렘 반 불안 반으로 핀란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2월, 파리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라데팡스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커피 한 잔과 크루아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 오후에는 프랑스 현지 마케팅 업무를 처리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저희 회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인데 프랑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현지 직원들과 한국 파견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업무는 주로 유럽 시장 분석과 현지화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입사했던 2015년만 해도 한국 제품을 홍보하려면 첨단 기술, 합리적 가격 같은 기능적 어필에 집중해야 했는데 지금은 K문화, 한국의 감성 같은 키워드들이 마케팅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되었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한국 전문가처럼 대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해 물어보는 프랑스 동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준호, BTS 중에 누가 제일 인기 많아? 한국 드라마 추천 좀 해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잘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뉴스를 보시며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뿌듯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 제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미묘한 상황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프랑스인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연애 관계에서 이런 혼란이 더 커졌어요. 프랑스 여성들과 만날 때는 한국적인 면이 이질적으로 느껴졌고, 그렇다고 한국 여성들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거든요. 31살이 되도록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것도 이런 정체성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는 현지화를 강조했고, 프랑스 동료들은 한국적 특색을 원했죠. 그 사이에서 저는 통역기 같은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 어느 날 저녁 센 강변을 걸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겨울 휴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남들이 다 가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아닌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핀란드의 산타마을을 발견했을 때 직감적으로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바니엠이라는 도시 이름도 신기했고 진짜 산타클로스가 사는 마을이라는 컨셉도 동화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영하 30도의 추위와 백야 현상이 궁금했어요. 12월 휴가를 신청하고 항공편을 예약했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요. 12월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핀란드 여행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큰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까지의 삶이 가짜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은 저를 현지 전문가로 대했지만 저는 정작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진짜 프랑스 젊은이의 대표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준호 씨는 한국계라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서울 본사 김 과장님이 화상회의 중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계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혈통일까요? 문화일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일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자랑하시지만 사실 저는 일상 대화 수준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한국어는 잘 모르거든요. 한국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프랑스 학교에서 배운 피상적인 지식 정도만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뉴스를 보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케이팝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네, 할아버지. 너도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지? 네. 그런데 정말로 자랑스러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남의 일 같았어요. 물론 같은 핏줄이니까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진짜 제가 이룬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프랑스 친구들과 있을 때도 비슷했어요. 피에르, 너희 나라 BTS 정말 대단하더라라고 말할 때 저는 항상 애매하게 웃었어요. 너희 나라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정작 저는 BTS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프랑스에서 자란 교포 취급을 받고 프랑스에서는 한국인 취급을 받고 양쪽 모두에서 미묘하게 외부인 같은 느낌이었죠.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프랑스 여성들이었는데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 안에 있는 한국적인 면을 완전히 이해해주기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국 여성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고요. 31살이라는 나이도 부담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여성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막연했고요. 가끔 거울을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아시아인의 얼굴인데 머릿속에는 프랑스인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가끔은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인도 프랑스인도 아닌 그 어딘가 중간에 떠 있는 존재 같았거든요. 물론 이런 고민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복잡하고 개인적인 문제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획한 핀란드 여행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지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12월 22일 드디어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헬싱키를 거쳐 약 6시간의 여행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영하 25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산타마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과 소나무 숲, 그리고 오로라가 춤추는 하늘.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산타마을에 도착한 첫날은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진짜 산타클로스와 만나서 사진도 찍고 술록 썰매도 타고 이글루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죠. 영하 30도 가까운 추위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둘째 날 오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산타마을의 메인 광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눈에 숨겨진 얼음길에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몸의 균형을 잃으며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그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곧바로 산타마을 의무실로 연락이 갔어요. 10분 후 응급처치 가방을 든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다가온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나이 든 남성 의사가 아니라 금발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170cm 정도의 키에 파란 눈을 가진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 라이네입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목소리는 차갑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안정감이 있었어요. 통증으로 인해 식은땀을 흘리고 있던 제게는 천사 같은 존재로 보였거든요. 발목이 넘어지면서 꺾인 것 같아요. 진정하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엘리나는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살펴봤어요. 부츠를 벗기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죠. 그 따뜻한 손길에서 프로다운 신중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골절은 아닌 것 같지만 심한 염좌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엘리나는 제 발목에 응급부목을 떼고 붕대로 고정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나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게 핀란드의 겨울과 오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고요. 처음 핀란드에 오셨나요? 네, 처음이에요. 파리에서 왔어요. 아, 프랑스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상한 말이었죠. 다쳤는데 감사하다니. 하지만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엘리나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로바니에미 중앙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 상태여서 깁스를 하고 3일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여행 일정은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엘리나는 병원까지 따라와서 제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산타마을에서는 자원봉사로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탐페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식 의사라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2주 정도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병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엘리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만 했죠. 빨리 나으세요. 핀란드가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엘리나는 떠났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마치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3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저는 엘리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했죠. 낯선 곳에서 다쳤을 때 친절하게 도와준 의료진에 대한 고마운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엘리나의 따뜻한 손길,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제 손을 잡고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해줄 때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퇴원 날, 저는 간호사에게 엘리나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산타마을로 다시 가봤지만 엘리나의 자원봉사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요. 결국 저는 엘리나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한 채 프랑스로 돌아와야 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마치 중요한 뭔가를 핀란드에 두고 오는 것 같았거든요. 파리에 도착한 후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친구들이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쳤다고 하자니 걱정할 것 같고 그렇다고 엘리나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직 제 자신도 그 감정이 뭔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오로라나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기대했겠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병원에서 보낸 3일이었거든요.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한국 본사와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고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엘리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료들이 준호, 요즘 좀 이상한데 괜찮아?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정말 이상했어요. 겨우 하루 만났던 사람인데 그것도 환자와 의사라는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외로웠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31살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채 살아온 외로움이 그녀의 친절함을 과대 해석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고요. 인터넷으로 핀란드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핀란드 문화, 핀란드 사람들의 성격, 핀란드 의료 시스템. 엘리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다가 핀란드에는 SISU라는 독특한 정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끈기와 용기를 의미한다고 했죠. 엘리나에게서 느꼈던 그 차분함과 강인함이 바로 SISU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동시에 제 자신에게 화도 났죠. 왜 그때 연락처라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보냈을까? 친구 장릭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장릭은 제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피에르, 너 지금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걸까? 하루밖에 못 봤는데. 사랑의 시간이 중요한가? 중요한 건 느낌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연락처도 모르고 핀란드는 너무 멀고. 그래서 포기할 거야? 장릭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마치 엘리나가 제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다는 거였어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감사한 마음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할머니께는 여행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다쳤다는 것과 친절한 의사를 만났다는 정도만요. 그런데 할머니는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을 눈치채셨나 봐요. 준호야, 좋은 사람 만났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감사한 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얼굴에 그런 표정이 나오니? 역시 할머니의 눈은 정확했어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마음은 얼굴에 다 나타나나 봐요. 1월이 되어서도 엘리나에 대한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졌죠. 혹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시 만날 방법도 있을까요? 이런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저는 매일 흔들리고 있었어요. 봄이 되어도 엘리나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죠.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죠. ELINAIAI니 핀란드 다크터로 검색해봤지만 핀란드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의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핀란드 의사협회 홈페이지도 뒤져봤지만 개인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요. 소셜미디어도 샅샅이 뒤져봤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엘리나 라이네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프로필을 하나하나 확인해봤죠. 하지만 제가 만났던 그 엘리나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았어요.
핀란드 대사관에도 연락해봤어요. 혹시 의료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로바니에미 중앙병원에도 이메일을 보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답답했던 건 산타 마을이었어요. 겨울철에만 운영되는 곳이라 4월부터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자원봉사자 명단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준호, 이제 그만 포기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친구 장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워져.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네가 너무 이상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며칠 대화도 못 나눴잖아. 장릭의 말이 맞았어요. 엘리나와 나눈 대화는 고작 응급처치와 병원 안내에 관한 것뿐이었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못했죠. 제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도 이름과 직업, 그리고 탐페레 대학병원에서 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길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착각일 리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한국 본사와의 중요한 회의에서도 자꾸 멍해지는 일이 있었고 마케팅 보고서 작성도 지연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팀장인 미리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준호, 요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휴가를 써도 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엘리나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졌거든요. 가족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준호야, 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얼굴이 야위었다며 걱정하셨고 할아버지는 뭔가 고민이 있으면 말해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하루 만난 외국인 의사를 잊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유치해 보였거든요. 5월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핀란드에 가는 것이었죠. 겨울까지 기다려서 산타 마을이 다시 열리면 가볼 거야. 장릭에게 계획을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준호,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불확실한 희망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쓸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 그녀가 올해도 자원봉사를 안 한다면? 만약 그녀가 이미 결혼했다면? 만약 그녀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모든 가능성들이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한 번은 제대로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름 내내 핀란드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시 만나게 되면 핀란드어로 인사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 외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엘리나에 대한 그리움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거든요. 12월 드디어 때가 왔어요. 1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핀란드로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엘리나를 찾는 것이었죠.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동료들에게는 핀란드가 너무 좋아서 다시 가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 재산을 걸고 떠나는 모험이었어요. 항공료, 숙박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12월 20일, 1년 전과 똑같은 날짜에 파리를 출발했어요. 의도적으로 맞춘 거였죠. 혹시 엘리나도 작년과 같은 시기에 자원봉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로바니에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정말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산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의무실로 향했어요.
작년에 엘리나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차올 정도였어요. 의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의료진이 있었어요. 제 얼굴에 실망이 드러났나 봐요. 그분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도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아, 작년에 여기서 근무하신 엘리나 라인의 의사를 찾고 있는데요. 엘리나요? 아, 작년에 자원봉사하신 분이군요. 올해는 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년을 기다린 게 무의미해진 거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더 물어봤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도움을 받은 환자인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대신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급히 쪽지에 메시지를 적었어요. 작년 12월 22일에 발목 부상으로 도움을 받은 박준호 피에르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고 싶어 찾아왔는데 못 만나 아쉽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과연 그 메시지가 엘리나에게 전달될까요? 설령 전달된다고 해도 그녀가 응답해 줄까요? 나머지 일주일을 로바니에미에서 보냈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관광지나 병원도 둘러봤지만 엘리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작년에 그녀가 탐페레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지만 탐페레까지 가서 찾는 건 무모한 일 같았어요. 매일 이메일과 전화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점점 절망감이 커졌죠.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엘리나에게는 그냥 하루 만난 환자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저는 산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의무실을 찾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혹시 엘리나 의사에게서 답장이 왔나요? 아직 없네요. 하지만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했어요. 감사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1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건 더 큰 실망뿐이었어요. 엘리나는 이미 제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저만 혼자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정했어요. 이제 정말로 포기하자고. 더 이상 비현실적인 희망에 매달리지 말자고. 31살의 성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파리에 도착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고 이메일을 체크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준호, 이제 현실로 돌아와. 다른 사람을 만나봐. 장미기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친구들도 제가 너무 오래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걱정했거든요. 알아. 이제 정말로 끝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엘리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메시지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되었다고 해도 그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1월 저는 진짜로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엘리나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 거죠. 비현실적인 꿈에서 깨어나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실패 후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어요. 1년이라는 시간과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게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짧은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엘리나는 그냥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던 것뿐일 수도 있었거든요.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의사의 기본 자세잖아요. 친구들과 가족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제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할머니는 준호야, 너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마음 주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좋은 사람 찾아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지난 1년간 업무 능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 상급자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팀장 미리엘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준호,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업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 개인적인 문제든 뭐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비전문적으로 행동해왔는지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직장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거죠. 32살 성인이 할 행동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자책했어요. 박준호,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핀란드에서 하루 만난 여자를 2년째 잊지 못해 헤매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더 깊이 생각해보니 제가 엘리나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계 프랑스인으로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고 싶은 갈망. 엘리나에게서 느꼈던 따뜻함이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이해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지난 2년간의 모든 노력이 착각에 기반한 것이었나요? 정말로 엘리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투영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2월 저는 심리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 마리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준호 씨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군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감정에는 객관성이라는 게 적용되기 어려워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준호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예요. 의미요? 그 사람을 통해 준호 씨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일 수도 있고, 이해일 수도 있고, 소속감일 수도 있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엘리나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분명히 그녀 개인에 대한 애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찾고 있던 따뜻함과 이해에 대한 갈망도 투영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엘리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지우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 감정을 통해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3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소개팅 제안도 받아들였고 사회활동도 늘렸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엘리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어요.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온 동료 김민수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었죠. 민수는 제가 한국계라는 걸 알고 가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혹시 한국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했거든요. 3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김민수 형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수 형은 서울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지 3년째인 마케팅 팀장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은 37살이었어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둔 상태에서 혼자 프랑스에 와서 일하고 있었죠. 준호야, 요즘 좀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민수 형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형. 혹시 연애 문제야? 비슷한데?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저는 민수 형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핀란드에서 만난 엘리나, 2년간의 일방적인 그리움, 그리고 최근의 혼란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처음에는 또 비웃음을 당할까 걱정했지만 민수 형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형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글쎄, 한국에서는 그런 걸 인연이라고 해. 인연이요? 민수 형은 한국 전통차를 우려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인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특히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개념이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짜 인연이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믿지.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나는 믿어. 내 아내와도 그랬거든. 대학생 때 우연히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5년 후에 완전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났어. 그때 아, 이게 인연이구나 싶었지. 민수 형의 이야기에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요. 그래서 더 인연일 수도 있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 인연이라고 하지 않거든.
어려움을 겪고 기다림을 견디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때 진짜 인연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바꿔봐. 지금까지는 너 혼자 찾으려고 했잖아. 하지만 인연은 혼자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해. 민수 형의 조언에 따라 저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엘리나를 찾으려고만 했는데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형, 혹시 핀란드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직접 아는 사람은 없지만 잠깐 유럽 한인회 네트워크가 있어. 우리 회사 관계자들도 여러 나라에 있고. 정말요? 헬싱키에 우리 회사 파트너 업체가 있어. 거기 직원 중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핀란드 현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민수 형의 제안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혼자서 무작정 찾으려고 했는데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해. 감정만으로는 안 돼. 핀란드어도 더 배우고 현지 문화도 공부하고 그리고 만약 만나게 되면 뭘 할 건지도 명확히 해야 해. 알겠습니다. 민수 형은 그날 저녁 헬싱키에 있는 파트너 업체에 연락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이수진 씨를 소개받았죠. 수진 씨는 핀란드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소개로 연락드려요. 화상통화로 만난 수진 씨는 저의 상황을 들어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로맨틱하네요. 핀란드 사람들도 그런 스토리 좋아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일단 엘리나 라이네라는 이름으로 탐페레 지역 의료진을 찾아볼게요. 핀란드는 작은 나라라서 의외로 정보를 찾기 쉬울 수도 있어요. 수진 씨를 통해 핀란드 현지 한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어요. 헬싱키 한인회, 탐페레 한인 모임, 그리고 핀란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핀란드에 살고 있었어요. 민수 형의 조언대로 저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핀란드어 학원에 등록해서 주 3회 수업을 들었고 핀란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무작정 감정에만 의존하는 대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민수 형이 격려해 주었어요. 한국인의 끈기를 보여줄 때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일 거야. 그렇게 저는 세 번째 핀란드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인연 철학과 현지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 새로운 시도였죠. 민수 형과 수진 씨의 도움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감정적 충동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먼저 수진 씨가 핀란드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해 주었어요. 탐페레 대학병원에 엘리나 라이네라는 이름의 의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거든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찾는 사람이 실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준호 씨, 일단 좋은 소식은 그 사람이 정말로 탐페레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상통화로 수진 씨가 알려준 정보였어요. 정말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제 친구가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직원 명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라고 해요. 육아휴직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핀란드는 육아휴직이 너무 흔해서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미혼모 지원도 잘 되어 있고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진 씨의 설명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럼 언제 복직할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탐페레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더 정보를 수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민수 형도 한국 본사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주었어요. 북유럽 지역에 출장을 다녀온 동료들로부터 핀란드 현지 정보를 수집해 주었거든요. 준호야, 이번에는 무작정 가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가자. 민수 형의 조언에 따라 저는 6개월간의 체계적인 준비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핀란드어 실력 향상.
기본 대화는 물론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주 3회 핀란드어 학원에 다니면서 10일 과외도 받았죠. 둘째, 핀란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단순히 관광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 핀란드의 역사, 문화, 사회제도에 대해 공부했어요. 셋째, 현지 네트워크 구축. 수진 씨를 통해 탐페레 지역 한인회와 연결되었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현지 연락망을 만들었어요. 넷째, 재정 계획. 이번에는 단기간 여행이 아니라 필요하면 한 달 이상도 머물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준비했어요. 다섯째, 심리적 준비. 만약 엘리나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할 건지, 만약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4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핀란드어 공부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엘리나와 핀란드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동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같은 중요한 표현들을 정확한 발음으로 익혔죠. 핀란드 문화를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핀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내성적이면서도 진솔한지, 그리고 한번 마음을 열면 평생 친구가 되는 문화라는 것도 배웠어요. 엘리나가 제게 보여준 따뜻함이 핀란드식 친절이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고요. 수진 씨를 통해 탐페레 한인회와도 연락이 닿았어요. 탐페레에 사는 한국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들 저의 로맨틱한 스토리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약속해 주었어요. 준호 씨, 핀란드 사람들도 그런 진심 어린 노력을 높이 평가해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탐페레 한인회 회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6월에는 모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연습까지 했어요. 엘리나를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할 건지, 어떻게 제 진심을 전달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민수 형이 롤플레잉 연습까지 도와주었어요. 준호야, 핵심은 필사적이게 보이지 않는 거야. 진심은 전하되 부담스럽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된다면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해. 9월이 되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핀란드어 실력도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현지 네트워크도 구축되었고 재정적 준비도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수진 씨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받았어요. 준호 씨, 엘리나 씨가 10월부터 복직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정말요? 네, 이번이 정말 기회일 것 같아요. 10월에 가시면 탐페레 대학병원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3년간의 기다림과 준비, 그리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저는 10월 핀란드행을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민수 형이 마지막으로 격려해 주었어요. 한국인의 끈기와 정성을 보여줄 시간이야. 드디어 세 번째 핀란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지난 2번과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준비된 상태였거든요. 6개월간의 체계적인 준비 덕분에 자신감도 있었고 현지 네트워크도 있었고 무엇보다 명확한 계획이 있었어요. 헬싱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진 씨가 마중을 나와주었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화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근한 분이었어요. 준호 씨, 드디어 만나네요. 진짜 로맨틱한 남자시네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 탐페레까지 함께 가실래요? 제가 차가 있어서요. 수진 씨의 제안에 정말 감사했어요. 2시간 거리인 탐페레까지 가는 동안 현지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엘리나 씨, 정말로 이번 주부터 복직했어요. 제 간호사 친구가 확인해줬어요. 어떤 과에서 일하세요? 응급의학과예요. 그러고 보니 준호 씨를 처음 만난 것도 응급 상황에서였죠? 맞아요. 운명적이네요. 탐페레에 도착해서 시내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수진 씨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대학병원과도 가깝고 한국 음식점도 근처에 있어서 편리했어요. 준호 씨, 무작정 병원에 찾아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 씨의 조언이 현명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2년 전에 만났던 환자예요 라고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며칠 동안 병원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보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강제적이지 않으면서도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어요. 탐페레 대학병원은 생각보다 큰 병원이었고 직원들도 많았어요. 응급의학과가 있는 건물을 확인하고 근처 카페들을 둘러봤어요. 병원 1층에 있는 카페가 가장 유력한 장소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주 오는 곳이었거든요. 핀란드어로 카페하트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어요. 첫째 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엘리나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둘째 날 점심시간쯤에 익숙한 금발을 발견했어요. 멀리서 봐도 엘리나인 것 같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켜봤어요. 셋째 날 드디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엘리나가 동료 의사들과 함께 카페에 들어온 거예요. 2년 반 만에 다시 보는 그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머리를 짧게 자른 것 같고 조금 더 성숙해 보였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엘리나는 동료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핀란드어로 대화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주로 업무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지난 후 동료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하지만 엘리나는 혼자 남아서 계속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를 읽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엘리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긴장이 더 커졌지만 3년간 준비한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실례합니다. 엘리나 라인의 의사님이시죠? 핀란드어로 말했어요. 엘리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네, 맞는데?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2년 반 전에 로바니에미 산타마을에서 만났어요. 발목을 다쳐서 도움을 받았던. 아, 엘리나의 눈이 커졌어요. 확실히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피에르. 아니, 준호 씨죠? 프랑스에서 오신? 네,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엘리나가 놀라워하는 모습에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를 읽었어요. 최소한 기억은 하고 있었고 불쾌해하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연락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오래 걸렸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엘리나가 빈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드디어 3년간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정말 신기해요. 핀란드까지 와서 저를 찾다니.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근무 중이신 거 아니에요? 휴식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3년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엘리나와 다시 만난 기쁨도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1년 반 동안 육아휴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축하드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감사해요. 하지만 복잡한 상황이에요. 엘리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가워요. 사실 준호 씨도 가끔 생각났어요. 그런데 제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요. 엘리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 3년간 그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산타마을에서 만난 후 몇 달 뒤에 연인이 생겼어요. 동료 의사였는데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죠. 그리고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 아빠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1살 된 딸이 있고 이번에 복직한 상태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시고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엘리나는 싱글맘이었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특히 처음 몇 달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가 제게 새로운 의미를 줬거든요. 엘리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3년간 품고 있던 로맨틱한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준호 씨는 정말로 저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사실 그래요. 왜요? 우리는 하루 만났을 뿐인데.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엘리나 씨의 친절함과 따뜻함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만으로 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알아요. 말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엘리나가 시계를 봤어요. 죄송한데 곧 근무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만. 혹시 내일 시간 되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더 있어요. 준호 씨, 제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아이도 있고 일도 있고 모든 게 복잡해요. 엘리나의 말에서 거절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가장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된 거죠. 이해해요. 하지만 친구로라도. 친구요? 네. 저도 핀란드에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그냥 가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사이면 좋겠어요. 엘리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수진 씨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 씨? 일단 무리하지 마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일 거예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진짜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지지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수진 씨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감정만 생각했지 엘리나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날 엘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냥 핀란드에 머무는 동안 가끔 인사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오후에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시내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탐페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완전한 거절도 완전한 수락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었죠. 이제 정말로 인내심을 시험받는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수 형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보고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야. 2년은 시간이 필요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접근해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진심이라면 기다릴 수 있잖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3년간 꿈꾸던 만남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거든요. 엘리나와 다시 만난 기쁨은 복잡한 현실 앞에서 혼란으로 바뀌었어요. 그녀가 싱글맘이라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탐페레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엘리나와는 짧은 메시지 몇 번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녀가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엘리나를 만났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엘리나. 아, 준호 씨.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딸이군요. 유모차 안에는 금발의 예쁜 아기가 있었어요. 엘리나를 꼭 닮은 파란 눈이 인상적이었죠. 네, 아이나예요. 13개월 됐어요. 예쁘네요. 엄마를 닮았어요. 감사해요. 엘리나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이나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이와 함께요.
근처에 아이가 있어도 괜찮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엘리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엘리나는 아이나를 돌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로맨틱한 재회와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말이에요. 엘리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 아빠는 연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거죠. 엘리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3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엘리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의 상황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제 감정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준호 씨.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아니 가족처럼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국계 프랑스인이에요.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오면서 외로움이 뭔지 잘 알아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할 수 있고요. 엘리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는 당분간 탐페레에 머물면서 당신과 아이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도 프랑스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나 장기 출장이 가능해요. 이미 상급자와 상의해봤어요. 사실 이건 즉석에서 한 말이었어요. 아직 회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건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하세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원하는 사랑이에요. 엘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든요. 그 순간 아이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엘리나가 서둘러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지지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당장 답을 주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어차피 2주 더 탐페레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엘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민수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 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뭔데? 탐페레에서 몇 달 더 머물면서 엘리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회사에서 장기 출장이나 재택근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야, 진심이야? 네. 이게 제가 정말로 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민수 형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본사와 상의해볼게. 북유럽 시장 개척이라는 명목으로 가능할지도 몰라. 정말요? 감사해요, 형.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해. 장난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3년간 추구해온 로맨틱한 사랑을 현실적인 헌신으로 바꾸기로 한 거죠. 3일 후 엘리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죠.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약속 장소인 탐페레 중앙공원으로 향했어요. 늦가을의 핀란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호수 위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벤치에 앉아서 엘리나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준호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엘리나가 아이나와 함께 나타났어요. 며칠 사이에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이나도 안녕하세요. 아이나가 제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처음 본 아저씨에게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엘리나가 제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해주신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신 건가요? 조건 없이요? 네. 진심이에요. 엘리나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서요. 특히 아이나가 아플 때는 정말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당장 연인 관계로 발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해주세요. 물론이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가족처럼요. 그 순간 엘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민수 형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6개월간의 북유럽 시장 조사 프로젝트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요. 탐페레에서 장기 거주하며 엘리나와 아이나를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엘리나의 아파트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아이나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거나 엘리나가 야근할 때 아이를 돌봐주거나 장복이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들이었죠. 준호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도와준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아이나와도 점점 친해져서 준호 삼촌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엘리나는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된다고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느낌이 큰 힘이 된다고 했죠. 준호 씨 덕분에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어느 날 저녁 엘리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준호 씨, 핀란드어가 정말 늘었어요. 이제 거의 현지인 수준이네요. 6개월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왜요? 저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이곳이 좋아졌어요. 핀란드가, 그리고 이 생활이.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엘리나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이곳에서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12월이 되자 엘리나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준호 씨, 크리스마스 때 함께 로바니에미에 가보는 건 어때요? 아이나에게 산타클로스를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요? 그곳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인데.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3년 만에 다시 찾은 산타 마을은 여전히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엘리나와 아이나가 함께였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의무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났군요. 네.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에요. 그날 저녁 오로라가 하늘에 춤추는 것을 3명이 함께 바라봤어요. 아이나는 신기한 듯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옹알거렸고 엘리나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준호 씨.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당신들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엘리나가 제게 키스했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죠. 이제 준비됐어요. 뭐가요? 당신을 사랑할 준비요. 3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의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새해가 밝았을 때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엘리나와 저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고 아이나는 저를 진짜 아빠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저희 3명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엘리나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몇 달 사이에 엘리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 지쳐 보이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던 모습. 대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엘리나가 정말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병원 동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나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동료들은 저희의 로맨틱한 스토리에 감동했다고 해요.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게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 보니까 진심이었더라고요. 핀란드 사람들은 원래 내성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병원 동료들도 저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었고 가끔 저희 셋을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했어요. 탐페레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수진 씨가 다른 한국 교민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준호 씨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마치 드라마 같아요.
한국 남자의 끈기를 보여준 사례네요. 자랑스러워요. 한인회에서는 저를 모범 교민으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핀란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한 것을 높이 평가해 주었거든요. 더 놀라운 변화는 아이나에게서 일어났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아이 돌보기에 참여하면서 아이나의 발달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말도 빨리 배우기 시작했고 더 활발하고 명랑해졌어요. 아이나야, 준호 아빠한테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아이나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아이나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간단한 한국 동요를 함께 부르거나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일들이었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이나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을 본 엘리나는 정말 신기했어요. 준호 씨 덕분에 아이나가 다국어를 배우고 있네요. 핀란드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아이들은 언어를 빨리 배우잖아요. 아이나는 특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프랑스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응원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준호야, 그 핀란드 여자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니? 네,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도 만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언제 데려와 봐라. 우리도 만나보고 싶다. 민수 형도 저희 소식을 한국 본사에 전해주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장기 출장을 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가 북유럽 시장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핀란드에서 현지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다던데. 네, 의료기기 분야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현지 병원들과의 관계도 좋고요. 사실 엘리나가 의료진이라는 점이 업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핀란드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병원들과의 미팅을 주선해주기도 했거든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저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한국계 프랑스인으로서 정체성 혼란을 겪던 제가 이제는 한국, 프랑스, 핀란드 세 문화를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글로벌한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준호 씨는 진짜 국제적인 사람이네요. 엘리나의 친구들이 감탄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 프랑스의 합리성과 로맨스, 그리고 핀란드의 성실함과 진정성.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나를 돌보면서 한국 전통 육아법을 소개해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핀란드 부모들은 한국의 교육열이나 자녀에 대한 관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네, 가족이 우선이에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주죠. 저희 이야기가 현지 신문에도 소개되었어요. 3년을 기다린 한국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기사였죠. 작은 기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니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핀란드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문화적 적응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국제 커플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개인적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문화 간 이해와 진정한 헌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저희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26년 여름 핀란드 구경 방송에서 저희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정말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엘리나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미디어 노출을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국제 커플들이나 싱글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저희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조건 없이 엘리나와 아이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죠.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핀란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댓글로 남긴 문장이었어요. 저희 이야기가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핀란드 방송 영상을 한국어 자막을 붙여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며칠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거든요. 한국 남성의 진짜 로맨스다. 3년을 기다리는 사랑이 진짜 존재하네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는 일이 되었다니 신기했거든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 신문과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저희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해외에서 한국 남성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프랑스에서도 관심이 높았어요. 특히 파리에 사는 한국계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저는 일종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정체성 혼란을 겪던 제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 것 같았어요. 준호 씨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 한인회에서 초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죠. 제 경험이 다른 한국계 프랑스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싱글맘들로부터 받은 반응이었어요. 핀란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싱글맘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진짜 사랑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엘리나도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미디어 노출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저희 이야기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싱글맘 지원 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준호가 나타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엘리나의 강연은 많은 싱글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청중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나도 저희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제 4살이 된 아이나는 한국어, 핀란드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다국어 아이로 자랐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죠. 아이나야, 한국에서 온 기자 아저씨께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나예요.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아이나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한국 기자들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북유럽에서 자란 금발 파란 눈의 아이가 한국어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들어왔어요. 한국과 핀란드 합작으로 제작하는 국제 다큐멘터리였죠. 정말 다큐멘터리를 찍을까요? 엘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나가 자랐을 때 볼 수 있는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가족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저희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했어요. 아이나에게 남겨줄 소중한 기록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 이야기는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문화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만난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가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현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4년 전 핀란드 산타마을에서 눈밭에 넘어졌던 그 박준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찾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전에는 한국계인지 프랑스인인지 헷갈려하며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세계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준호는 진짜 국제적인 사람이야. 엘리나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의 정서와 예의, 프랑스의 낭만과 합리성, 핀란드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모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가장 적절한 문화적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직업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북유럽 시장 개척 전문가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이제는 탐페레의 북유럽 지역 본부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핀란드 생활이 전문적 역량으로 발전한 거죠. 준호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북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민수 형이 한국에서 방문했을 때 해준 말이었어요. 제가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거든요. 가정적으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엘리나와 정식으로 결혼했고 올해 초에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거죠. 준호 아빠, 동생이 한국어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나가 묻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5살이 된 아이나는 완전히 제 딸이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입양 절차를 마쳤고 아이나도 박아이나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죠. 물론이야, 아이나야.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해. 좋아요. 그럼 제가 동생한테 한국어 가르쳐 줄게요. 아이나의 한국어 실력은 정말 놀라워요. 이제는 한국 동화책을 혼자 읽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핀란드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헬싱키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언어적 변화도 흥미로워요. 집에서는 한국어, 핀란드어,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사용돼요. 아이나와는 주로 핀란드어와 한국어를, 엘리나와는 영어와 핀란드어를,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언어를 바꿔가며 대화해요. 이런 다국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나가 교육학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한 말이었어요. 아이나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회사에서 북유럽 지역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고 탐페레에 집도 마련했어요. 엘리나도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엘리나가 종종 감탄하며 하는 말이에요. 4년 전만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회적 활동도 늘어났어요. 저는 탐페레 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엘리나는 싱글맘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 정말 보람찬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준호 씨 부부 덕분에 국제 커플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요. 한인회 회장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국제 결혼을 결심한 커플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프랑스와의 관계도 지속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작년 여름에 핀란드까지 오셔서 엘리나와 아이나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어려웠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만남이었어요. 준호야,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손자 잘 만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엘리나도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인생관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완전히 채워진 느낌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엘리나와 아이나, 그리고 곧 태어날 둘째가 있어서 매일이 축복 같아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언어 문제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문화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핀란드 탐페레의 우리 집 거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고 엘리나는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아기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나는 거실 바닥에서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고 있고요. 준호 아빠, 이 동화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4년 전을 떠올려 봅니다. 산타마을에서 눈밭에 넘어졌던 그날, 저는 절대 이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엘리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엘리나를 찾을 때 저는 제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여보, 무슨 생각해? 엘리나가 제 옆에 앉으며 물어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기적 같아요. 가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엘리나의 말이 맞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사랑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저도 31살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살았고 제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국제연애나 국제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의 차이는 절대 장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 관습이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싱글맘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엘리나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절망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아이나를 보세요. 이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는 없지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매일 느끼며 살고 있거든요. 아이나야, 아빠가 한국어로 동화 읽어줄까? 좋아요. 빨간 모자 이야기 읽어주세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참고하세요. 물리적 거리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 혼란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분들이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강점이에요. 저처럼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활용하시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에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엘리나의 작은 친절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으시다면 먼저 자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랑이 돌아올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국제연애, 장거리 연애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을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여주세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행복한 결말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